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버티드 풋볼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2부 내용은 한 해를 떠나보냈으니까 그 한 해 결산, 저희만의 결산 해볼까 하는데, 또 인버티드 풋볼답게 결산답게 뭐 누가 득점을 많이 했고 누가 잘했고 예, 그러니까 요즘 그 기사들도 보면은 이런 트렌드 같은 거는 결국에 뭐 그런 스탯 같은 것보다는 스탯도 하긴 하죠. 근데 팀적인 스탯을 하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스탯보다는 좀 더 전 트렌드, 진짜 어떤 흐름이 있었고 그런 거를 정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축구도 약간 사실 트렌드 이런 거는 패션 트렌드, 음악 트렌드. 요즘 그런 거 많아요. AI 트렌드. 맞아, AI 트렌드 맞아. 어떤 산업에 대한 트렌드 맞아, 이런 맞아. 것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네. 축구도 그런 거 하는 거죠. AI가 저희가 사실 저희가 지금 갖고 온 칼럼이 일단 이거부터 해야겠다. 얘기했다. 저희 갖고 온 칼럼이 허들이라는 칼럼에서 갖고 온 칼럼이거든요. 이 칼럼은 제가 원래는 챗GPT로 요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원래 사이트 링크를 챗GPT에 넣으면 챗GPT가 그 사이트 링크 들어가서 읽고 요약을 해주거든요. 내가 절반을 구라를 친 거야. 맞아요. 근데 걔가 그렇게 링크 넣고 하면은 잘 못해요. 그쵸.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본문을 긁어가지고 넣은 다음에 프롬프트 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그거를 해야 좀 더 애가 좀 정확하게 하더라고요. 저도 원래 그 많이 쓰거든요. 네. 근데 긁었는데 앞에만 보고 얘가 제대로 요약을 했네 했던 거야. 앞에 두 글 많았잖아요. 맞아요. 앞에는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저 4, 5번을 보는데 내 글이랑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지?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렇고 오늘 트렌드를 저희가 다 하기에는 저희가 전 세계 축구를 다 보는 거 아니니까 트렌드를 요약했던 칼럼을 소개해주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해본 형태로 저희가 해볼까 하는데, 저희가 갖고 온 칼럼은 허들이라는 사이트인데, 허들이라는 사이트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구뿐만 아니죠. 스포츠, 데이터, 혹은 테크놀로지 회사인데, 이 회사가 제 느낌상은 그러니까 체감상은 옵타랑 함께 업계 투톱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인지하고 있어요. 이 회사를 되게 허들이라는 회사를 되게 항상 유심하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허들이 원래는 허들이란 말에서 왔듯이 미식축구 스포츠 미국 맞아요. 미식축구 관련 거세들이 비디오랑 그러니까 영상이랑 데이터를 코치들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원래 시작했던 건데, 이게 Y스카우트라고 업계에서는 제 체감상 한 3, 4등 하는 회사일 거예요. 네. 이 회사를 근자의 통계사를 샀고, 스포츠코드라고 이게 스포츠텍이라는 회사인데 이거는 호주의 쪽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스포츠코드는 아마 업계인들은 꽤 많이 알 거예요. 맞죠. 그렇죠. 허들이라는 그 어플을 실제로 그 영국 대학교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 코드하고 허들하고 다트피쉬 그렇죠. 이렇게 세 개를 그 분석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쵸, 학과는 아니고 그 수업이 따로 있어요. 거기 수업에서 이런 그 허드라고 스포츠 코드하고 다트피쉬 어플을 사용하고 그걸 사용법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많이 사용돼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분석관 분이 한 분이 외국에서 수업을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하나 맡아서 했는데, 그때 스포츠 코드는 어차피 다 알 테니까 안 가르쳤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다 뭐 들어봤고 해봤겠지 했는데, 그 수업에 나중에 코멘트 때 난 스포츠 코드를 다뤄보고 싶었는데 이게 비싸서 엄청 비싸거든요. 맞아요. 얘네 엄청 비싸잖아요. 1년에 가장 기본령도 몇백이고 가장 비싼 건 1,000만 원단위 써야 돼요. 그래서 얘기해가지고 나 이거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대학 같은 거는 사실 교육용 몇 개 사놓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죠. 아쉽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포츠 코드 있고, 이거 얘기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잠깐 얘기하자면, 원래 스포츠 코드가 허들에 먹힌 건데 맞아요. 2015년인데 스포츠텍이 호주 회사예요. 근데 호주인데 이게 시작이 하키다, 필드 하키.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필드 하키 분석하면서 시작했던 회사인데 이렇게 들어왔다 얘기하고, 어쨌든 허들이라는 회사를 좀, 그리고 작년 말에 한번 여기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를 여기서 한국 커스터머 석세스 매니저를 뽑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려다가 제 영어가 안 돼가지고 거기 영어에 보니까 요구사항이 플루언트라 써 있더라고요. 플루언트요. 현지인을 원하는구나. 플루언트. 그냥 검은 머리의 영국인을 미국인을 원하는 거였구나. 그런 거죠. 그런 걸 원했던 거죠, 그 친구들은. 그래서 지원을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칼럼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칼럼에 대해서 재밌길래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5가지인데 5가지를 제목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 관계주의의 부상, 두 번째 코너킥 상황 시 인스윙, 그 아웃스윙은 이제 밖으로 하는 거고 인스윙은 안으로 코너킥 차는 건데 인스윙 코너의 유행. 세 번째는 전통적인 넘버 9 공격수의 귀환. 세 번째는
스타터 vs 피니셔인데 이거는 이제 선발 선수와 교체 선수를 좀 분화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피니셔를 많이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고 5번째는 센터백 4명을 구성되는 백포, 포백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하나하나 저희가 이제 이걸 칼럼을 다 얘기하면서 짚어가기보다는 이제 한 파트씩 칼럼 내용을 가볍게 요약하고 저희가 그거에 대한 코멘트를 덧붙인 형태로 진행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부터 좀 부담이 확 오는데 첫 번째는 관계주의, 릴레이셔니즘의 부상이라고 썼어요. 관계주의란 말 이거 진짜 근 2-3년간 엄청 유행했죠. 맞아요. 진짜 보기는 보는데 유튜브나 뭐 이런 데 통해서 그 영상 같은 것도 많이 보고 이게 뭔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렵고 이게 약간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용어라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관계주의란 말이 뭐냐?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축구의 그러니까 트렌드는 포지셔니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지션 플레이 그 후에 고대 포지션이라는 호심라는 건데 이제 뭐 각 상황마다 선수들을 포지션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 뭐 가장 효율적인 포지션이 있다는 거 주장하는 거죠. 그렇죠? 네. 선수의 뭐 관계나 그쵸. 능력과 상관없이 뭐 사실 뭐냐 가장 대표적인 게 펄스9인 거잖아요. 그쵸, 예. 가짜 9번. 그러니까 네. 그 해당 상황에는 그 선수가 박스 안에 있는 것보다는 박스 바깥으로 위치를 해야 된다.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그거 뭐지? 안으로 들어오는 거 뭐 인버티드 윙어. 인버티드 윙어도 이제 그 선수가 측면에 있기보다는 그 어떤 상황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포지션적으로 유리하다 상대보다 이런 거 주장하는 게 소위 말하는 포지션 플레이인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는 그런 고정된 상황보다 포지션보다는 실제로는 그렇게 막 뭐 최대한 넓게 뭐 수적 우위 뭐 이런 우위 그런 게 아니라 선수들 간의 관계가 더 중요해가지고 경기 매 상황마다 좀 더 선수들의 즉흥성, 유연성을 가능하게 해가지고 이 관계주의 관련 사진 같은 거 보면은 한쪽 어떤 특정 상황에는 한쪽 구석에 10명이 우르르 뭉쳐 있어. 우리가 축구 보면 그러니까 소위 말 펩 가르디올라의 그 젖어 있는 그분이 이후에 축구에 젖어 있는 분들 보기에는 2-3-5로 상대방 몰아붙일 때는 넓게 퍼져 있어야 돼 최대한. 맞아요. 넓게 퍼져 있고 해당 위치만 딱딱딱딱 있었는데 이거는 한쪽 코너에 그냥 7-8명이 그냥 뭉쳐 있어. 거기서 원투로 뚫고 나가거나 드리블로 뚫고 나가는 이런 거를 좀 강조한 느낌. 왜냐면 이 선수들이 훈련 같은 거 할 때나 그러니까 축구 레알 마드리드 치면은 레알 마드리드 옛날에 벤제마나 비니시우스 같은 그 둘이 잘하니까 그 둘에게 볼을 몰아준다는 거죠 일종의. 관계가 이 선수들의 그 유기적인 그 관계를 더 중요시해서 그 선수는 이런 거지 억지로 벤제마랑 비니시우스를 이 상황에는 특정 상황에는 유리하니까 떼어놓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말하면서 어렵다. 말이 너무 어렵다. 선수와 선수의 관계 케미스트리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런 그런 쪽으로 몰아줘야 된다. 네. 위치를 해야 된다. 플레이라는 건데 뭐 이거 쌀이볼이죠. 쌀이볼이 이런가? 쌀이볼이 이랬죠. 좀 더 그랬나요? 그 사람 누구죠? 그 중앙 미드필더 조르지뉴? 조르지뉴하고 그 옆에 있던 알랑이랑 알랑하고 그 사람이 저 갑자기 기억나 나도. 뭐 인시니하고 그 메짤라 역할이 거의 이제 처음 나왔었던 그 선수인데. 저 갑자기 쌀이볼? 갑자기 메르텐스는 기억나는데. 네, 메르텐스도 있었고. 함식 맞아요. 함식 마렉 함식하고 이제 그쪽에 함식 그리고 조르지뉴 그리고 그 인시니의 그쪽을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볼을 보내놓고 나중에 반대로 보낸다든지 뭐 이런 것도 릴레이셔니즘에 어떻게 보면은 그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볼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쪽에 선수들이 몰리고 거기서 영합박을 시작하는 그런 게 좀 더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폴리 사리볼은 좀 더 릴레이셔니즘에 좀 더 영향을 받지 그러니까 영향은 아니고 이제 좀 더 연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도 이런 그때 한참 칼럼에서 봤을 때는 여기선 이제 옛날 브라질 축구, 네. 소위 말하는 삼바 축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네네네. 그런 축구, 그러니까 남미식 축구를 좀 더 이 사람은 릴레이셔니즘에 연결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미 애들 축구는 좀 자유분방하고 네네. 서로 연습하고 서로 눈만 마주치는 이런 거 네네네. 되게 그런 케미를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네네네. 호나우진을 대표되는 네네. 되게 자유롭게 축구하는 네. 이런 거 대표되니까 선수들에게 억지로 포지셔닝을 배치시키기보다는 그 연습이나 그들의 케미에서 오는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실제로 그래서 포지션 플레이가 부상한 시점부터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해 선수들에게 좀 빡빡한
역할을 강조하는 시기부터 남미 축구가 죽었다. 음. 근데 근자의 남미 축구, 그러니까 옛날에 남미의 전성기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런 축구를 좀 더 강조해야 된다. 그래서 릴레이션십의 대표적인 사례로 여기서 나오는 페르난도 디니치 감독을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금 우리가 되게 모호한 그 개념을 네. 되게 하고 이게 좀 부상하고 있다라고 허들은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좀 옛날보다는 좀 옛날에 그 빡빡했던 그 축구보다는 이렇게 관계주의 약간 이런 느낌 조금 더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자율성을 부여하는 축구가 좀 다시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러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은 주는 펩이나 뭐 이쪽 클럽이나. 네, 클럽이나 그런 포지셔널 플레이 쪽에 좀 더 아직은 남아 있는 것 같고 그 이제 잘 되는 팀들을 봤을 때 그런 팀들이 아직 그리고 워낙 그런 뭐 펩이나 뭐 클롭이나 뭐 랄프 랑닉이나 뭐 이런 감독들이 워낙 그 영향력이 셌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파생된 코치들이나 선수들이 이제 그 지휘봉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주는 그쪽에 아직 쏠려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콤파니가 펩에서 펩 과르디올라 사단에서부터 파생이 돼서 나오니까 네. 계속 똑같은 그런 축구를 하고 그러고 바이에른 뭐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잘 나가죠. 그렇게 나가고 있고 뭐 사비 사비 알론소도 알론소, 그쵸. 똑같잖아요. 그러고 이제 분데스리가 말고 우리나라를 아니 우리 약간 해서 뭐 영국으로 쌤, 왜 오잖아요. 영국으로 오잖아요. 이제 깜짝 놀랐네. 내가 말했을까? 마레스카가 이제 저기서 페베 이제 밑에서. 페베 밑에서 뭐 아르테타도 나오고, 그쵸. 아르테타도 똑같고 예, 잘 나가는 팀들 보면 다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 아직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아직 릴레이셔니즘의 지속적인 부상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유럽 주류 축구에는 그 부상된 릴레이셔니즘이 아직은 들어오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몇 년 뒤에는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좀 더 관계주의 부상이 있으니까 이건 너무 말이 어려우니까 빼자면 2000년 들어서 되게 감독 주도의 축구가 되었잖아요. 축구가 조금 더 감독이 좀 더 전술을 지시하고 감독놀이가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건데 이제 요새 시대 사람들은 선수 하이라이트보다 네. 감독 전술 이번 경기 전술이 어떤지 이제 그 분석 영상을 많이 보시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게리 네빌이나 캐러 같은 사람들도 옛날 같은 거는 선수 비판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감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요새 전술을 얘기하고 그분들도 네네. 선수 주도의 축구보다는 감독 주도의 축구, 감독이 슈퍼스타 되는 축구로 많이 변화했는데 이제 요 관계주 얘기는 다시 선수 주도의 축구로 뭐 백투더 올드스쿨 이런 얘기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결국에 이것도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감독들이 선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고 선수에 대한 그러니까 전술이 먼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수에 대한 파악이 좀 더 극대화가 돼서 이 선수하고 저 선수의 그 관계성이 좋으니까 저거를 잘 활용한다면 우리 팀의 그런 플레이에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를 좀 더 강조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선수들에게 모든 걸 민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감독 주도가 감독이 지시는 아니어도 감독이 가이드하는 선수 축구인 거죠. 그렇죠. 옛날에 선수한테 그냥 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맡기는 그런 느낌보다는 이제 감독이 어느 정도 틀 안에 그 선수를 집어넣고 그 선수 그러니까 아니요. 이건 제가 하려는 말과 완전히 달랐어요. 감독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하는 거 정도. 네. 내비게이션 하는 정도인데 그 안에서 이제 선수의 그 장점을 파악하는 거를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릴레이셔니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게 말이 웃긴 게 사실은 이 말이 처음 떠올랐을 때쯤이 생각이 나요. 저는 이거를 되게 그 당시 때는 축구를 많이 여러 축구 이제 방구석 분석관들을 많이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이게 원래 썼던 칼럼은 진짜 방구석 분석관이 썼던 말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막 그분이 칼럼을 좀 되게 길게 썼고 막 온갖 되게 철학적인 말까지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그냥 이런 말이보다 했는데 여기 나오는데 말매의 헬릭 리드스트렌 감독이 인터뷰할 때 직접 나는 릴레이셔니즘을 기반으로 한 축구를 하고 있다고 언급을 한 거예요. 이 칼럼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축구가 진짜 이제는 원래는 모든 용어들이 감독이나 뭐 컨스를 쓰는 말이 거꾸로 원래 올라와서 우리들도 그런 용어가 있구나라는 시대인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방구석 분석관이 역으로 영향 끼쳐버린 사례지 않나.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재밌긴 한데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말장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무리뉴도 케인하고 손으로 그렇게
그 릴레이셔니즘을 한 거라고 살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이 부상에 대해서는 좀 요 정도로 아니 맞다. 안첼로티 레알 마드리드도 이런 기반이다 축구다 얘기 좀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벤제마 비니시우스 한짝 그때 쓸 때 그렇죠. 벤자 비니 쓸 때. 쓸 때요. 네, 그때는 조금 원래는 그분도 뻑뻑한 축구를 하는 분인데 그쵸. 그때는 조금 더 선수들을 잘하는 선수들을 좀 더 확 끌어올리는 형태로. 근데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감독이라면? 다 감독이라면 당연한 거긴 하지만 근데 그게 약간 좀 요즘은 조금 그 포커스에서 좀 벗어났었죠. 한동안 왜냐면 그렇죠. 펩이나 뭐 이런 클롭이나 뭐 이런 스타일 쪽에 중심을 하다 보니까 선수가 조금 덜 보이고 선수보다는 좀 더 그 스타일에 좀 더 중심이 돼버려가지고 좀 당연했지만 어떻게든 요즘 보면 또 특별해진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한동안 이제 안첼로티 선수빨 감독, 네. 무전술 감독 이런 말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요 정도로 릴레이셔니즘의 부상은 얘기해보고 두 번째는 인스윙 코너 유행이에요. 이거를 이제 저희를 좀 어렵게 만들었던 사실 파트긴 한데 인스윙 코너가 뭐냐면은 이제 공이 원래는 골대 뒤쪽으로 휘어 들어가서 뒤쪽은 아니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런 쪽으로 차는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오른쪽 코너킥을 오른발 키커가 차면은 네. 아웃스윙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왼발 키커가 차면 인스윙이 되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코너킥에 바뀌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이 요새 증가하고 있다. 원래는 인스윙 아웃스윙이 그 데이터 같은 거 올라오면은 옛날에는 비중이 뭐 반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스윙이 더 높긴 했지만 옛날에도 아웃스윙도 많았는데 점점 아웃스윙의 비중이 극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아스날이 이래요. 아스날은 오른쪽 코너킥 때 아무리 오른발 킥 없어도 왼발 킥 무조건 차요. 거의 99대 1인 것 같아요. 왼쪽에서는 무조건 오른발 킥이 차고. 네. 네, 원래 옛날에는 사실은 우리 팀 베컴이 있어. 네. 베컴이 왼쪽 오른쪽 다쳤잖아요. 네,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왼쪽으로 다쳤는데 요새는 그걸 좀 중요시 여기기 시작하는 그런 일환으로서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인스윙 코너킥이 좀 증가했나 하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 분석관들 얘기하는 감독이나 분석관들 얘기하는 바에 따르면은 인스윙 코너킥이 골대 방향으로 향하는 궤적에서 키퍼가 저지하기가 어렵고 저지를 못할 경우는 이번 손흥민 골처럼 네네네. 안으로 골대로 쏙 들어가 버리고 수비팀이 헤딩하더라도 공이 이게 골대 방향 날아오는 걸로 수비수가 헤딩하는 거기 때문에 멀리 못 나간다. 이게 반발이 그러니까 속도를 또 이러면 또 말을 또 어렵다고 또 댓글 달릴 텐데. 예, 그러니까 버벅인다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수비수 입장에서 헤딩을 멀리 바깥으로 보내야 되는데 그게 좀 그쵸. 이제 방향이 얘는 이쪽으로 오고 나는 저쪽으로 오는 역방향인 거죠, 그쵸? 역방향이 걸리니까 그래서 좀 덜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쵸. 아웃스윙 때는 오히려 공격수들이 차면은 이제 뜰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 거에서 인스윙이 좋다. 그래서 많이 한다 하더라고. 많이 못 벗어나기 때문에 공이 수비수의 걷어내는 그런 얘기하고 또 가까운 방향을 인스윙을 할 경우는 니어 포스터를 누르기 좋다. 머리로 맞아요. 그쵸. 대충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이거는. 맞아요. 그거는 예전부터 이제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니어 포스트 쪽에 올렸을 때 골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게 있어가지고 니어 포스트를 많이 노린다고 했었어요. 그 니어 포스트 노릴 때는 심지어 인스윙이 더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네네, 아웃스윙 그쵸. 니어 포스트는 아웃스윙 니어 포스트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쳐야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통 찍어 놓을 텐데 근데 거의 라보나 네. 같은 킥을 쳐야 되는 거 아니면 아웃프론트를 쳐야 되는 건가? 네. 그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얘기하는데 이런 방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은 이것도 아웃스윙의 단점이 좀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아웃스윙 볼 궤적 자체가 이렇게 딱 찼을 때 예를 들어서 아무도 헤딩을 못 해가지고 그 볼이 이렇게 벗어났을 때 역습 맞기 딱 좋은 그 코스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게 너무 리스크가 크니까 그 아웃스윙의 그 단점이 너무 확실해서 그것보다는 확실히 인스윙으로 넣어서 차라리 아무도 볼을 못 건드렸을 때 그게 골대 쪽으로 좀 더 볼이 떨어질 수 있게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인스윙이 좀 더 유행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거는 인스윙의 유행은 세트피스 코치들의 그런 역량이나 뭐 이런 부분 세트피스를 분석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 좀 더 그런 부분들이 활발해지면서 이렇게 인스윙 코너를 좀 더 선택하게 된 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잘하는 애가 다 차. 그랬는데 이제는
거기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디테일이 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제가 아마 17년쯤에 하센 휘틀이 이제 라입치 감독이었을 때 거예요. 그때 이제 세트피스 그때가 막 이제 세트피스 좀 많이 중요시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슬슬 나올 때였는데 그때 디테일이 진짜 달랐거든요. 얘가 이렇게 움직임으로써 여기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그 공간에 뒤에 있던 선수가 이 여기로 들어가면서 헤딩을 니어 포스트로 올라오는 헤딩을 따서 골을 득점을 만들어낸다. 이런 디테일들이 그때만 해도 그 당시만 해도 그 정도였는데 이제 세트피스 코치들이 좀 더 전문화된 디테일과 그런 방법들을 갖고 오면서 그런 게 좀 더 극대화되지 않아서 인스윙을 그 선택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세트피스 코치들이 진짜 많아졌고 요새 뭐 아스날 핫하잖아요. 네, 네. 코너킥 FC 막 이런 말 하잖아요. 코너킥 스로인 FC, 뭐 브렌트포드 스로인으로 막 그냥 헤딩 따고 네. 옛날에 아픈 장면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래서 아스날 코너킥 관련을 아스날이 이제 뭐 골키퍼를 뭐 막았다, 어떻게 블로킹했다, 아니면 이제 직접 블로킹 안 되면 움직임을 통해서 선수를 막게 하고 코너킥만 나오면은 이제 누구지 이제 마갈량이스 가족들은 코너킥 상황 때 PK 바라보듯이 바라보더라. 그 TV 앞에 모여가지고 이러고 있다 하더라고요. 사실 그 정도로 위협적이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로 위협적이거든요. 그 정도로 위협적이고 일단 그 팀 말고도 브렌트포드가 진짜 위협적이에요. 그렇죠, 브렌트포드 장난 아니죠. 그 센터백 3명이서 거기 들어가고 하면은 케파같이 키 조그만한 애들은 나오질 못해요 거기서. 그래서 그렇게 시점하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위협적인 장면들을 세트피스를 통해서 연출할 수 있다 보니까 디테일과 그런 부분들이 극대화되면서 이렇게 인스윙을 더 많이 하게 된다든지 인스윙으로 니어 포스트를 더 많이 공략하게 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나죠. 그렇죠. 이런 건 이제 가벼운 요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뭐 코너킥 보면 되게 멀리 있다 우르르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 되게 복잡하게 엄청 많잖아요. 네, 옛날에 뭐 영국이 그 2018년도에 그 기차놀이 하면서 사우스게이트 그런 걸로도 이제 좀 많이 각광을 받았어요. 맞아, 사우스게이트도 코너킥 세트피스로 좀 핫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아웃스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스윙보다는 아웃스윙으로 해가지고 애들한테 맞췄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트피스가 확실히 좀 부상돼서 뭐 유명한 세트피스 코치들은 뭐 이름도 막 알기도 하고, 뭐 아스날 몬티크로스 조버라든지 한동 핫했던 지안니 비오 코치도 있거든요. 그분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유명한데 콘테 감독, 그렇죠. 대구 다니고 어떤 그 유명한 코치들 많다 보니까 맞아요. 많이 부상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피스라는 게, 그러니까 축구라는 게 이제는 온갖 디테일들 다 들어가잖아요. 이제는 세트피스 하나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감독들은. 그렇죠. 이걸 그냥 선수를 맡기기에는 내가 조금 더 좀 더 디테일을 주고 좀 더 득점, 그러니까 세트피스라는 게 결국에는 득점에 프리킥이나 뭐 이런 거에처럼 득점에 좀 더 연관이 되는 데드볼 상황에서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거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그 감독들도 그렇고 코치들도 그렇고 되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트피스 얘기 요새 많아지는 게, 저도 이거 방송 전에 살짝 언급했는데 저는 처음 세트피스 관련 얘기로서 되게 논쟁이 핫했던 게, 세트피스 수비를 데인마크를 해야 되냐 지역 방어를 해야 되냐, 요게 진짜 00년대 중후반에는 진짜 핫했던 논쟁이었어요. 아직도 핫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 손 앞에서 한다, 하이브리드냐 아니면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는 대인 방어, 어디선 지역 방어, 아니면 철저한 지역 방어 혹은 철저한 대인 방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논쟁이 핫했고, 이거 이제 M&A 저는 막 그 당시는 이제 방송사에서 설전됐던 것 같아요. 이거다. 리버풀이 약한 이유는 이거다. 아니다, 리버풀은 이거야 된다. 이런 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 대인 방어나 지역 방어는 사실은 그 당시는 되게 디테일한 감점이었는데 지금은 대인 방어, 지역 방어 그거 하냐 마냐는 사실 너무 곁다리 뭐지 너무 겉핥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게 되게 디테일한 얘기였는데. 맞아요. 막 그랬었죠 옛날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요새는 강조됐고, 이런 일환으로서 인스윙 아웃스윙을 얘기를 하지 않나 허들이 통계회사니까. 그렇죠. 통계회사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하고, 사실 어렵겠는데 인스윙 코너 외에도 좀 뭔가 코너킥이 좀 바뀔 게 있을까? 세트피스 코너킥 아니더라도 뭔가 세트피스 관련이나 아니면 코너킥 외에도 세트피스 뭐 스로인, 코너킥, 킥오프 혹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뭔가 바뀔 수 있는 게 좀 더 있을까? 그 외 상황. 킥오프는 좀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킥오프는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다른 건 잘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저희가 전문가 항상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끝인 것 같다가도 사람들이 어떻게든 더 바꾸고 막 그러니까
다른 건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네, 키오파 한동안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네. 마르세유 시절 감독이 프랑스 감독인데 기억 안 나는데 멀리 뻥 차서 그쪽으로 이제 우르르 가서 압박하는 형태로 네네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했던 네, 적도 약간 있고. 그것도 사실 럭비 그런 거잖아요. 네, 미시간 럭비나 그래서 많이 미시간 럭비처럼 차놓고 거기서 이제 싸우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거는 좀 더 바뀔 수 있지 아니면 않을까? 상대방이 교체할 때 교체 타이밍 노리는. 그래서 어쨌든 옛날보다 교체가 많아졌고 교체할 수 네. 있는 상황이 좀 활발해졌으니까 아 근데 그거는 이제 약간 그건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안 그거 되나? 통제가 안 되는 것도 있고 약간 그거 교체 타이밍에 그렇게 교체 타이밍 말고 이제 부상 당해가지고 볼 나갔는데 아 그거는 그거는 이제 도의적인 그게 있지 않나. 그래서 그런 거는 거기는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건. 네. 바꾼다면 아예 또 그러면은 이제 후방에서 프리킥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걸 셋업을 이제 좀 하는 형태로. 아, 네, 뭐 약간 좀 더 그런 형태로. 네, 그런. 네. 근데 참 우리가 모르는 디테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럭비나 뭐 이런 쪽에서 많이 갖고 올 것 같아요. 네. 럭비나 미식축구 쪽에서 그 네. 디테일들을 많이 그 디테일이라든지 약간 상황이 비슷한 거를 갖고 와가지고 축구 쪽에 도입하는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을까. 럭비, 농구 뭐 이런 거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점점 프리미어리그 한때 아스날도 얘기 많은데 축구가 정지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다 하더라고요. 스로인도 옛날에는 바로바로 훅 던졌는데 스로인 코치 그걸 되게 셋업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멀리 가가지고 막 이것도 준비하고 저기서 막 애들 막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되게 오래 스로인 시간이 생각보다 옛날에 길어졌잖아요. 네네. 골킥도 되게 기다렸다 하고 네네, 맞아요. 골킥 뭐 그래서 쉽게 패스할 것처럼 하다가 셋업 상대방이 그거에 대비해서 뭐 하면은 네. 갑자기 뒤로 걸어가면서 머리 맞아요. 차는 바꿔가지고 맞아요. 그때 셋업 다시 확 바꿔서 그걸 상대방 꿰뚫는 정말 수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어가지고 요거는 요런 거 일환으로서 좀 이제 뽑은 게 아닐까. 세트피스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디테일함이 점점 많이 들어가는 이런 일환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닐까 싶었고 우리가 모르겠다. 알면 우리가 코치하고 감독했다. 그렇죠. 그것도 있죠. 네, 그러지 않을까 얘기하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 클래식 넘버 9의 기한, 전통적인 넘버 9의 기한 얘기하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건 뭐 다들 알 거예요. 뭐 옛날에는 한동안 또 이제 심지어 가짜고원 사용할 정도로 중앙 공격수에 대한 다재다능을 요구했는데 요새 들어서 뭐 홀란드, 모라타, 뭐 블라우비치, 빅터 오시멘, 뭐 첼시의 잭슨 같은 선수도 있죠. 그런 선수들 되게 중앙에 키 크고 좀 더 파워풀했던 선수들을 많이 다시 요구한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피지컬이 좋아지는 거는 뭐 그 진화론적인 거라. 아니 그래도 어차피 근데 한동안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네. 로베르토 바조 말고 그냥 뭐 이제 뭐 바니스텔로이, 네네. 뭐 티에리 앙리, 네네네. 뭐 라울든, 키가 뭐 클로베르트, 패트릭 클로베르트 같은 그런 완전 옛날 공격수들의 시대를 지나서 조금 한동안은 조금 피르미누라든지 아게로라든지 뭐 그런 이런 물론 그 당시에도 레반도프스키 선수 있지만은 네네네. 좀 그런 시대를 좀 지났잖아요. 한동안은 또 네네. 공격수의 진짜 압도적인 박스 장악력에 대해서 좀 그 정도로 그건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네네. 그건 여러 능력 중 하나라고 보는 시기가 있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다시 조금 더 피지컬적으로 우수한 공격수들이 다시 존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는. 네네네. 맞죠. 예. 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 건지 그러면은. 근데 그러니까 피지컬도 피지컬인데 얘네가 피지컬을 쓸 수 있도록 피지컬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감독들이 얘네를 잘 파악해서 그 팀의 퍼포먼스를 끌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들이 다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 전통적인 9번을 옛날에 안 썼겠죠 감독들이. 왜냐하면 전통적인 9번을 쓰는 것보다 다른 유형의 9번을 사용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전통적인 9번이 있어? 그러면은 그 선수를 쓸 수 있도록 그 선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그 선수를 이 팀에 녹아낼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게 이 포인트가 시사하는 바인 것 같아요. 좀 더 그 선수 파악에 대해서 감독들이 잘 되고 있고 자기 것만 이렇게 고집하는 것보다 선수에 맞추려고 한다는 거. 그거를 약간 좀 더 시사하는 바인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조금 1번과도 연결될 수도 있긴 한데
그러니까 좀 더 그 빡빡했던 시스템 축구의 시대에서 네. 다시 조금 더 그거를 좀 균형을 잡아가지 네, 않나. 네, 네, 네. 펩 가르디올처럼 모든 상황을 통제하려고 하는 네네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감독이 통제하려고 네. 하는 헤드코치가 다 하려는 그 시대에서 다시 조금 더 선수에게 조금 더 내어주고 네네네. 선수가 잘하는 방향으로 밀어주는 네. 그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게 아닌가 요새 네네. 축구가. 맞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더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예시로 얼링 홀란드하고 뭐 알바로 모라타, 블라우비치, 빅터 오시멘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들 다 약간 장점이 좀 조금씩은 다르거든요. 그냥 단지 얘네가 하나로 묶이는 거는 피지컬이 좋은 전통적인 그 옛날 스타일의 그 떡대 좋은 그런 넘버 나인으로 묶이는 거 말고는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나 얘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제 감독의 이 선수에 대한 이해도와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서 그래서 그냥 육안적으로 봤을 때 전통적인 9번 넘버 9의 귀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는 디테일은 다 다르다. 디테일은 되게 다르다. 네. 겉으로 보기에만 그렇지 유사성이 눈에 너무 확 띄기 때문에 네. 피지컬적 유사성이니까 네. 겉으로 보면 외양이 너무 네, 똑같기 네, 때문에 네. 그거를 딱 집었지만 실제로는 다 다른 능력이 축구고 되게 다 다른 다르다. 스타일 네. 하고 있다. 맞아요. 어느 정도 그 공감이 또 그건 또 가네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얘기했던 감독이 되게 주도하는 축구가 오랜 시간 지나게 가지고 감독이 그러니까 기존의 키 큰 넘버 9 선수들의 요구했던 바보다는 다른 걸 많이 요구했던 다른 유형 능력을 요구했는데 키 큰 피지컬적인 선수들은 그런 거를 갈고 닦을 여력이 없다 보니까 그런 선수들이 좀 배제되고 기존 다른 유형을 우리가 강조해 왔다가 이제 이런 유형 선수도 현대 축구에 적응한 거예요.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예, 그런 거죠. 성장하고 혹은 유망주들 커가면서 이런 축구들 배우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축구를 적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돌아온 그런 선수들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런 선수들이 현대 축구에 적응해 버린 거다. 그렇죠. 예. 저 진화론적인 거죠. 맞아요. 진화론적인 거예요. 저도 약간 그런 방향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희 하기 전에 농구 얘기 좀 했었는데 네. 전통적인 빅맨들이 한동안 농구에서 죽어가지고 되게 다른 유형의 빅맨들 혹은 다른 선수들이 빅맨 위치를 차지해서 그런 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되게 외곽 농구라고 하죠. 이른바 그런 거 많이 하다가 전파를 많이 하는 그러다가 이제 그 빅맨들도 외곽이나 그런 걸 할 줄 알게 된 거야. 네. 그 선수들이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다시 돌아온 건데 실제로 옛날에 넘버 9이 돌아온 게 아니라 현대적인 사실은 클래식 넘버 9이 아니라 모던한 피지컬 넘버 9인 거야. 그냥 선수들은.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한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식의 형태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했던 거 하나 있고 어쨌든 아까 얘기했듯이 감독들이 너무 아까 시스템보다는 선수들을 방향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당장 홀란드가 맨시티 감독이잖아요. 맨시티 선수잖아요. 네네. 펩이 이거 완전 대가인데 이거 빡빡한 축구에 그렇죠. 이거 용납 못한 사람인데 약간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것 같고 그럼 이런 형태의 트렌드가 조금 앞으로 2-3년 가서 사실 옛날 우리 지금 전북 감독 된 그분 누구죠? 거스포엣이요? 거스포에 또 우리 넘버나인 한국이 없다. 아 맞아요. 좀 그 이란도 살짝 섞여 있긴 하네. 거스포에 또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맞죠. 약간 다른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그분도 넘버나인을 중요시 여기는데 어쨌든 이런 트렌드가 좀 갈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되게 피지컬적인 키 큰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키 크고 압도적인 선수를 좀 더 계속 원하는 분이 갈 것 같은지. 사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 다음 토픽하고 좀 더 연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제 감독이 필요에 따라서 선발로 피지컬이 좋은 선수를 낼 수도 있고 피지컬이 좀 더 강한 선수를 낼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좀 더 작지만 좀 더 빠르고 좀 더 다른 걸 할 수 있는 선수를 선발로 낼 수 있고 근데 어쨌든 두 개의 카드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먼저 얘를 내보냈으니까 이후의 상황에 봐서 얘를 후보로 낼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단 둘 다 보유하려고 할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는 옵션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만약에 계속 간다면 이 트렌드를 계속 간다면 그 옵션을 두 개 다 가져가는 방향으로 좀 더 발전하지 않을까. 네. 저 갑자기 다른 생각인데 네. 이거 사실은 전투 피지컬 강한 공격수를 근자에 많이 경험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수비수들이 낯설어가지고 당황하는 게 아닌가. 뭐
적응력이 수도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 김민재가 네. 세리에서 가장 자기 상당히 힘든 공격수 누구니까 올리비에 지루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올리비에 지루는 완전 클래식한 선수잖아요. 네네네. 몸으로 갖다 박죠. 몸으로 갖다 박았는데 오히려 지루 같은 선수가 근자에 더 오래 갔던 이유가 옛날처럼 몸으로 이제 때려박는 선수가 없으니까 이런 걸 좀 당한 게 아니었을까. 그 유형 차이인 거죠. 유형 차이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오히려 네. 근래 많이 경험해보지 않은 선수가 우리 맨날 그 있잖아요. 누구냐 아이반토니 같은 선수가 네네. 뭐 아이반토니 갑자기 왔을 때 다들 프리미어리그 센터백들이 어쩔 줄 몰라 했잖아요. 이런 선수 완전 걘 진짜 운동량으로 때려박는 선수잖아요. 그렇죠. 막 뭐 내려와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쵸. 오히려 이런 것들을 당황해서 선수들이 잠깐 오는 그냥 그런 옛날 거를 못 경험해서 오는 그런 뭐 우리- 경험의 부족 아닐까? 우리 똑같은 거죠. 우리도 수능 문제 준비할 때 내가 봤던 유형 아닌데 하면 당황하잖아요. 약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 그래서 이런 트렌드가 오히려 잠깐 온 게 그런 거에서 오는 거 아닐까? 그런 거 같아요. 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왜냐하면 지금 좀 근 몇 년 동안 좀 폴스나인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선수들의 우리 수비수들이 계속 노출돼 왔고 그런 유형에 적응되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전통적으로 스트라이커들이 몸 커지고 뭐 그런 식으로 들어오면은 좀 당황스럽지 않을까 수비하는 입장에서. 게임 얘긴데 롤이란 게임이 오래됐다 보니까 이제 거기 쓸 수 있는 캐릭터가 엄청 많아요. 챔프가. 그렇죠. 예. 그래서 옛날 챔프들 이번 작년 롤드컵이었나? 이번 롤드컵에서 옛날 챔피언 쓰니까 선수들에게 이거는 새로운 캐릭터처럼 느껴지는 거야. 그 기술들이 이 기술 뭐야?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걔들한테 신캐인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고 도는 거죠. 그런 거 영향도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고 아까 계속 이게 다음 거랑 연결된다고 했는데 그럼 다음 게 뭐였냐면 스타터와 피니셔의 등장이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교체 선수 가능 숫자가 많아지고 경기 숫자가 많아지면서 많은 팀들이 쓰는 선수들 교체 선수들이랑 이제 선발로 뛰는 선수랑 교체 선수 분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교체 카드로서 되게 빨리빨리 선수들 교체를 감독들이 투입하고 있고 교체와 카드와 선발 카드는 확실하게 분리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은 스타터랑 피니셔가 구별되고 있다고 하는데 농구도 그러니까 야구도 좀 선발 선수랑 이제 중간 개투랑 마무리 투수 있듯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 같은데 이제 스타터는 팀의 기초적인 전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대방 체력을 소모시키고 안정적인 플레이랑 팀의 초기 전술 실행하는 선수라면은 피니셔는 그걸 갑자기 분위기를 확 바꿔버리고 상대방의 체력이 적은 타이밍을 노리는 오히려 그래서 공격적인 창의적인 플레이를 한 선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요게 옛날에 비해서는 요 근자에 작년 한 해 동안 좀 더 많이 증가했다. 한동안 이제 스몰 스쿼드여서 선발 올빵으로 하는 시대에서 교체 카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제일 뭐 K리그를 보셨던 올해 K리그를 보셨던 팬분들은 약간 예시로 딱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수원 FC 김은중 감독이 이제 그 이승호 맞아. 몇 골을 넣어도 꿋꿋이 그 피니셔 역할로 피니셔 역할 여기서 피니셔 뭐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피니셔예요. 네. 서브티튜는 마음 아프니까 피니셔라고 하죠. 네, 여기 피니셔 역할로 활용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몇 골을 넣어도 계속 꾸준히 그렇게 타는 건데, 근데 그거를 결국에 이것도 시사하는 바를 확인을 해보자면 감독이 선수에 맞춘 거고 감독이 선수 파악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선발로 뛰었을 때 우리가 우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까를 생각했을 때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후보로 뛰었을 때 우리 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철저하게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선수 개개인에 대한 판단과 이런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파악이 되게 잘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트렌드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거에 너무 몰입이 돼가지고 너무 극단화 시켜버리면 선수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겠죠. 어떤 불만을? 선수도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선발을 못 뛰니까? 선발을 못 뛰니까. 네, 경기 타임이 줄어드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불만은 당연히 가질 수 있지만 불만을 최대한 맞닥뜨리고 이거에 대해서 최대한 선수하고 설명과 클리어한 의사소통을 하는 게
함으로써 선수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 음. 그게 저는 좀 긍정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교체 카드가 성공하는 이게 뭐 어쨌든 본문을 나중에 링크로 달 텐데 네. 거기서 보면 교체 카드가 성공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졌다. 네. 교체 카드 들어와서 그 선수가 게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건데 요거는 그럼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럼 그거에 대한 다른 얘기로 요인 얘기하면 경기수 너무 많아져가지고 오히려 이제는 체력 관리가 힘들어지니까. 약간 마레스카 그 네. 트리플 스쿼드 같은 느낌이죠. 되게 그거를 되게 네. 어떻게 되게 인상 깊으셨나 봐요. 사실 열받거든요. 약간 뭐 트리플 스쿼드 어쩌다 트리플 스쿼드가 된 거예요. 그 팀은. 그러니까 그게 트리플 스쿼드를 만들고 싶어서 트리플 스쿼드가 만든 게 아니고 보엘리가 돈을 쓰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보면 지네들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것처럼 얘기하고 다니는데 아닙니다. 어쨌든 요거에 대해서 네. 아스날의 경우도 이제 계속 왼쪽 윙어로서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를 번갈았어요. 네네. 근데 거의 주전은 계속 마르티넬리고 네. 트로사르가 후보로 들어가요. 그래서 마르티넬리가 아무래도 피지컬적으로 뛰어난 선수니까 역동적인 선수니까 네. 다이나믹 선수니까 계속 그 선수가 상대방 풀백을 힘을 빼고 트로사르가 들어와서 되게 창의적인 걸 통해서 결국 마무리 아이고, 게임을 네. 짓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요. 정확하게 여기서 나온 설명대로 한 두 분류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 스타터 피니셔가 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런 형태를 이제 선수들이 아무래도 체력적인 힘들다 보니까 트로사르를 이승우처럼 쓴 건데 이 트로사르가 매번 선발로 뛰기에는 그거를 보여주기엔 이 선수 체력 부족하다 느끼는 게 아닐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그 생각도 하거든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을 할 만한 그런 데이터만 구단 내에서 보유를 한다면 선수한테 충분히 설득을 하고 그렇게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상준 씨 말대로 네. 되게 트로사르가 이제 불만 품 적이 있어 인터뷰에서. 네네네. 나 경기 시간 좀 부족하다. 네네. 뭐 팀의 전술이니까 뭐 철학이니까 뭐 방향성이니까 난 이해한다. 근데 저게 부족하긴 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이만큼 골 넣었는데 내가 이렇게 안 뛰는 거잖아, 사실 그냥. 그렇죠.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게 그렇게 불만이 쌓일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설득을 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수 있는 감독이라면은 그런 불만도 선수들이 뭐 감수하고 계속 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거의 유행은 결국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이어진 거지만 감독이 되게 디테일하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거의 일환이잖아요. 뭔가를 게임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싶은 그런 거 아닐까요? 세트피스처럼 개입보다는 개입 아니 그거 아닐까요? 개입보다는 네. 이제 선수다 옛날에는 선수를 자기한테 맞추는 경향이 조금 더 셌다면은 네. 이제는 다시 선수에게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선수를 근데 이게 완전 100%가 아니라 70, 30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요거 재밌는 얘기 같아. 스타터 피니시에 등장을 때. 네네. 이건 되게 재밌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다음 거는 센터백 4명으로 구성되는 백포에 대한 포백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를 이 설명으로서 이제 센터백 4명 구성된 백포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장점으로는 센터백 4명이 뛰면은 1대1 공중볼에 강점을 가진다. 방어적 강점 가지고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당연히 풀백들에 비해서 센터백들이 되게 덩치가 좋으니까 득점이든 수비든 가능하다는 거고 요새 들어서는 이제 센터백 선수들이 다재다능한 그러니까 뭐 측면에서도 우리 사실 빌드업하려 들어오기도 하고 네네. 뭐 심지어 파이널 패스도 뿌려대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이런 상황을 이제 풀백보다는 센터백들이 좀 더 잘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 같다. 그리고 유연하게도 이제 센터백 선수들을 바꾸기에도 이런 4명이 좋다는 거고 이에 대해서는 사례로 맨시티랑 아스날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전 사실 이거 트렌드라고는 안 봐요. 트렌드가 안 보다. 그러니까 이거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거 한 팀은 맨시티 아스날 정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트렌드라고 할까 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네. 근데 좀 흥미로운 전술적 접근이긴 한데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그럼 뭐 첼시는 이렇게 그럼 센터백 4명 참 다 부상당해서 안 되나 그게? 저희 4명까지는 뭐 부상도 부상인데 4명까지는 거의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베이가나 네. 쿠쿠렐라 같은 경우는 네. 확실한 풀백 윙백이니까 네. 그렇다 치고 해봤자 오른쪽에 센터백 오른쪽 풀백에 나오는 자리에 센터백 한 명 더 넣는 정도거든요. 아다라비오래 저기 뭐
포파나나 뭐 이런 애들 거기다가 넣고 변형 3백 해가지고 하는 정도인데 그거 말고는 없어서 이게 약간 사실은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 개체 수가 좀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제 올 시즌 아닌데 저번 시즌 때 이제 예전 클럽 리버풀이 네. 되게 고메즈를 풀백을 많이 썼어요. 오른쪽에. 아 조금 이제 그것도 어쩐 아놀드가 공격적으로 훌륭하지만 1대 상황에서 불안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고메즈를 그쪽으로 바꿨고 네. 아놀드를 미드필드로 올리는 네. 그런 시험도 종종 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쩌보면 그의 일환일 수도 있긴 하지만은 그렇죠. 사실은 이거 하나하나 사례가 좀 특별하고 특이한 사례지 네, 네. 개별 사례인 네, 거지. 이거는 이게 개별 사례인 전체적으로 이게 통용되는 트렌드라고 2024 트렌드라고 하기에는 네, 전체 조금 특징이라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어렵다. 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팬들은 포터백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네. 뭐 말이야 만들기 네. 마련이니까 우린 영어권 아니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기억나는 게 2014 네. 월드컵 때 독일이 이렇게 센터백 4명을 포백을 썼어요. 네네. 그때 보아탱, 훈멜스, 무스타피랑 한 명 기억이 안 나는데 4명을 썼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이름을 포터백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조별 때는 이렇게 썼다가 올라가서는 좀 힘들다 해서 안 썼던 기억이 나는데 이름 이제 지지부진하니까 네네네. 그렇죠. 전방에서 전개할 때는 몰라도 마무리 상황에서는 측면 공략한 선수가 부족하니까 그렇죠. 예. 와이드하지 못하니까 측면 수적 우위를 점하는 데 있어서 그 앞선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많이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도 맨시티 보면은 한 명 뭐 존 스톤스가 뭐 그 포워 리베로라고 하죠. 앞으로 올라가고 옆에 있는 이제 아케라든지 뭐 아케라든지 이렇게 백스리를 만드는 그런 이제 형식이고 그 앞선에 있는 뭐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수적 우위를 갖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그걸 할 수 있는 팀이 과연 얼마나 있을지 싶어서 이거는 트렌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앞으로도 그게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새 들어선 풀백들이 오버래핑해서 측면을 공략하는 것보다는 공략하기도 많이 하지만은 네. 가운데 들어와서 되게 센터백처럼 그러니까 전개 상황에서는 최우미를 서는 경우도 종종 있잖아요. 네네 워커 같이 네. 네. 뭐 코너킥 수비 때는 당연히 맨날 쓰고 아 네네네. 이런 경우가 많아지니까 오히려 다재다능한 선수를 그게 놓고 오히려 센터백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네네네. 이런 거는 그럼 계속 트렌드로서 이어져 갈 거라고 네, 보시는지. 그건 트렌드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거는 이제 봤을 때 다재다능한 거는 뭐 좋은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인버티드 풀백들을 좀 활용하고 인버티드 풀백들은 좀 많이 사용하게 될 것 같아요. 사용하니까 네. 계속 그런 선수들을 네, 좀 왜냐하면 포지션 그 후에고대 포지션이 계속해서 유행이 되는 이상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풀백들이 자꾸 가운데 들어오니까 이럴 바에는 아예 가운데 선 선수를 측면에만 배치하고 수비 때만 측면 수비하고 가운데로 들어오는 형태로 포터백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생각하는 그럴 거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막상 아스날 보면은 베나이트가 네. 센터백이라고 하지만은 베나이트는 그냥 풀백처럼 뛰어요. 계속 경기 내내. 계속 끝도 없이 오버래핑을 공략한 형태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미야스도 마찬가지고. 토미야스는 좀 토미야스도 풀백 써간다고 해서 딱히 센터백처럼 하진 않더라고요. 저는 토미야스는 좀 더 풀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허들이 네, 이건 좀 잘못 짚은 게 아닐까. 그래도 4개보다는 5개가 조금 더 이거 중요하잖아 사실은. 그쵸, 뽑을 때 그럴 수 4가지보다 있죠, 5개 원래 뽑지 않아요. 좀 전통적 5 트렌드 이런 그쵸, 식으로 전통적이라 하죠. 그쵸. 애매한 숫자 안 하거든요. 5 트렌드. 순위도 10위까지 해야지 11위 이렇게 그쵸. 11위 13 이렇게 안 뽑거든요. 그쵸, 맞아요. 뭐 9개 이렇게 안 뽑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조금 억지였다. 분량 채우기였다.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땠어요? 이거 쭉 보면서 2024 트렌드 약간 동의도 가고 안 동의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허들의 이 트렌드가 시사하는 바는 좀 더 감독들이 선수들에게 맞추고 선수들에 대한 이해도가 좀 더 커지고 결국에 이루고자 하는 팀의 목표를 그 파악한 선수들을 활용해서 꾸린 전술 하에 이루려고 한다라는 게 좀 더 시사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총평은 네, 총평은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진짜 디테일함이 이제 감독이 디테일에서 모든 거를 컨트롤하려기보다는 다른 디테일로 이제 퍼져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나의 전술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그 고집 아니 선수 살린 방향으로서 네. 세트피스도 고려하고 네. 교체나 선발도 따지는 거고 그리고 선수들의 아까 이제 관계주 좀 케미를 좀 더 고려한 방향으로 하기도 하고 되게 디테일하면 이 시대는 디테일하면 극도로 올라갔으니까 선수를 맡기더라도 네. 그냥 맡기지 않는 시대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시사하는 바가 바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코칭이라는 세계 자체가 좀 발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점점 축구는 어려워지고 네. 다각도로 보내고 네. 디테일해지고 이렇게 바뀌지 않나. 그렇죠. 어렵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축구 네. 아니랬는데. 그때 뭐 그들 나름의 그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때는 그들 나름의 그 생각의 그 방식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점점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아우, 네. 인스윙, 아웃스윙, 스타트 피니셔, 뭐 톱터백 이런 얘기 안 했어. 맞아요. 4-4-2 여러분 단순하게 축구 보십시오. 머리 쓰기 시작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윙어는 윙어지. 뭐 인버티드야. 맞아. 이건 기찻길 됐는데. 좀 많이 바뀌었는데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네. 예상 뭔가 하나는 내년에 뭐 이렇게 될 올해구나 벌써 올해구나. 네, 올해. 뭐 하나 새로운 게 있을까 싶은 거 하나 그냥 아무거나 그냥 던지는 거. 모르겠어요. 폴스 윙어? 폴스 윙어? 가짜 윙어 뭐야? 가짜 윙어? 근데 가짜 윙어도 이미 사실 나와 있는 개념이라서 그렇죠. 이것도 근데 가짜 윙어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 그 차이일 텐데 뭐 지금 폴스 윙어라고 했을 때는 나와 있는 거는 뭐 이강인 선수처럼 이렇게 좀 더 미드필더 쪽으로 내려온다지. 그러니까 그 짜낸 이제 저의 짜낸 트렌드라 그러니까 예상 트렌드라면 뭐 전술 아니더라도 뭔가 새로운 얘기 그 뭐 선수 그 경기장 너머로서도 얘기도 전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전술적인 것만 생각해봤을 때 폴스 윙어일 것 같아요. 미드필더 자리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중앙 미드필더 자리까지 들어오는 윙어.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생기지 않을까. 이게 옛날에 제가 시티 맨디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맨디가 선발 뛰던 시절에 뭔가 커뮤니티 시드 전에 느낌이 한번 확 왔어요. 이거 뭔가 과르디올라가 저 풀백을 미드필더로 보내고 앞에 있는 윙어는 윙어 진짜 옛날 전통적인 윙어처럼 뛰게 하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 그게 진짜 하는 거예요. 커뮤니티 시드 때 실험적인 차원에서. 그런데 그때 한번 맞춘 이후로 저는 그 이후로 감이 없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시 이제 프론트 투톱의 시대가 좀 더 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요새 계속 좀 아틀레티코 핫하잖아요. 네네네. 그 훌리오랑 이제 그리즈만 두 명 네네네. 핫하고 있고 뭐 세리에서는 원래 뭐 시몬 인자기는 원래 인텔은 네네. 3호이 투톱 거기 완전 그런 쪽이니까 그런 식이니까. 네. 투톱에 조금 더 프론트 투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한명 공격수가 모든 걸 감당하지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이게 사실 이 얘기는 계속 주기적으로 왔어요. 맞아요. 주기적으로 올해는 프론트 투다 투톱이다. 프런트 3? 프론트 3? 프론트 3는 원래 뭐 아예 프런트 3? 그거 아니면 이제 프런트 3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고. 예. 뭐 아니면 또 아탈란타가 저번에 유로파 결승에서 보였던 극한의 이제 맨마킹. 근데 그건 포인트 전술로는 네. 자주 나오니까 그럴 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뭐 예를 들어 무리뉴라든지 뭐 이제 그 가스페리니처럼 한 경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시즌 내내?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 비엘사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엘사처럼 되는 그래서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 어렵다. 아니면 진짜 이제 뭐만 하면 클래식도 하니까 클래식 넘버 10의 귀한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진짜 한번 그러니까 계속 관계주의나 선수에게 밀어주는 거면은 나 진짜 한번 파격적으로 밀어줘서 한번 해보겠다. 뭐 그건 진짜 가능성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 그러니까 강팀에서보다는 이제 약소팀에서 한번 이제 펌핑 한번 할 때 오히려 확 몰아줘서 곁에 이런 식으로 그건 가능성 그런 있을 식으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건 진짜 가능성 있을 것 왜냐면 오히려 이렇게 나면 좀 진짜 중앙에서 스루패선 뿌리는 선수가 있단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예. 그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런 류로 좀 그런 류로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비데아가 좀 더 다시 요새 잘한다 하더라고요. 네네. 여기서 하드 센터백들에게 되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 클래식 그러니까 슈트 스토퍼 결국 키퍼는 키퍼다. 요거 잘 막는 선수 필요하다. 너무 그러니까 강팀이 아니라 중소팀에서는 결국 슈트 스토퍼가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엔 더 많은 건 중소팀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너무 이도저도 하는 그러니까 수많은 뱁새들 가랑이 찢어지니까. 그렇죠. 예. 진짜 우리 뱁새대야 가랑이 많이 찢어졌죠. 날아가려다.
뭐 한국도 뭐만 센터백 키퍼도 맨날 그거 시켰다가 실수한 경우 우리 많이 그쵸, 봤잖아요. 저희 많죠. 저희 뭐 그런 거 많죠. 그래서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려나? 어쨌든 근데 이건 사실 트렌드라기보다는 뭐 트렌드라기보다는 현상, 네. 현상들 이제 앞으로 보게 될 현상들. 사필 기정인 거죠. 뭐 그걸 정으로 돌아온 거지. 네네네. 너무 그동안 사도였던 거지. 그쵸, 예, 그런 거죠. 안 네. 되는 거 안 되는 거였으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얘기해봤고 어쨌든 재밌게 얘기해봤는데 이런 거 생각보다 흥미로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한번 좀 시사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재밌었던 부분이었던 것 뭐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래는 1년에 2번 올라거든요. 연말에 한 번 하고 그래요? 시즌 끝나고. 시즌 끝날 때쯤 사실 그게 더 핵심인 거니까. 그게 좀 더 핵심이죠. 네. 그렇죠. 이런 데서 한번 저희도 한 5월달 한번 5, 6월. 네. 네, 그때 한 번 더 2024가 아니라 24-25 시즌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네네. 그래서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것으로 이번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